우리가 이제 생태계 상호작용이라는 5단원을 배우거든. 이 5단원은 문제를 선생님이 나르는 기초 능력만 제대로 풀면 다 100점이야. 딸 쪽만 조심하면 돼. 자. 이곳은 정량적 과정이라는 게 방형분법밖에 없거든. 거기만 조심하고 조건에 따라 문제의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조건 유형만 니들이 파악하면 안 틀려. 일단 용어를 잘 알아두자. 첫 번째, 생태계와 개체군이라는 말이 있어. 이 말뜻 하나하나를 다 알아둬야 돼. 자, 결국 처음에 너희들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명칭하는지 그 한 줄이 제일 중요하거든. 먼저 봐봐. 생태계의 구성을 한번 봐봐. 제일 처음 출발이 누구야? 개체야, 개체.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죠, 우리가. 알겠지? 그러니까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해요. 그럼 얘들이 모인 집단이 뭐라고 불러? 개체군이라고 해요, 개체군. 그럼 개체군은 여러 가지 생명체인데 의미가 하나 있어. 뭐냐? 같은 종.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는 서로 다른 종이야. 알겠지? 그냥 개체군 하나는 같은 종이다. 그러면 군집이라는 건 무엇이냐? 서로 다른 개체군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의 집단, 다시 말해서 종이 다르다. 이종이다. 알겠죠? 봐요. 하나의 개체, 그 개체와 같은 종으로 구성된 게 개체군. 그럼 또 다른 종으로 구성된 애들도 있잖아.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군집. 그럼 우리도 당장 볼까? 인간들이 하나의 개체, 인간 하나가. 그 인간들이 모여 살면 인간 개체군. 거기에는 댕댕이류도 있고 식물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군집이라고 모여 사는 게. 그럼 이런 군집들과 알았니? 비생물적인 요소까지 포함된 이게 생태계다. 알겠냐? 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합쳐진 거. 알겠어요? 여기서 비생물적 요인이라 하면 환경을 뜻해요. 환경. 물, 습도 이런 것들. 환경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은 개체군 저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요. 개체군 같은 종이다. 됐죠?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이 뭐냐? 여기서 먼저 다시 말해서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을 뭐라고 부르냐? 처음에 생산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죠. 다음에 분해자가 있습니다. 자, 생산자는 광합성. 그러니까 뭐하게? 독립적이라고 하죠. 알겠어? 독립적이다. 이 독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합성한다 이거죠. 스스로가 어디에서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을 생산자. 그럼 소비자는요? 먹이가 있어야 돼. 종속적이라. 얘들은 먹이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또 사실관계야. 다시 말하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몇 차일까? 거의 3차급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차라는 건 초식동물 정도 해당되고요. 2차 정도가 육식동물. 그러니까 3차가 인간 같은 최고의 포식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소비자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요. 나중에 먹이 피라미드 관계를 그릴 수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립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칸이 생산자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이 1차 소비자, 세 번째 칸이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C1, C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 밑에 칸에 해당되는 애들이 생산자. 그럼 분해자는 무엇이냐? 이 분해자는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물질이 교환되도록 유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곰팡이류 같은 것들이에요. 세균류 같은 것들.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소비하고 물질을 비생물적 요인에서 생물적 요인으로도 돌린 물질을 순환시키는. 이때 명심할 건 얘들 사이에서는요, 물질은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분해자가 영양분을 분해시키면 그걸 또 생산자가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크고 그걸 또 소비자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질은 순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일방적이에요. 에너지는 생산자가 수집한 에너지를 소비자가 먹고 소비자가 수집한 에너지 2차 소비자가 먹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에너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뒤에 가서 에너지 흐름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생물적 요인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으며 소비자는 1차, 2차, 3차로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분해자라는 게 있어서 생물과 생물 사이에 사체, 배설물을 분해해서 비생물적 요인으로의 전달도 한다. 이건 비생물적 요인 대표적인 게 뭐냐? 토양. 알겠죠? 토양 쪽으로 돌린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251쪽 그림에 별표 치세요. 251쪽에 그림에 별표를 칩니다. 무슨 얘기냐? 안 나와. 자, 비생물적 요인이 있죠.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생물적 요인이 있게 되는데, 자, 비생물적 요인 자체가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되겠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생물적 요인은 비생물적 요인에 빛을 공급받습니다. 그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작용. 알겠죠? 빛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물들은 산소를 공급받기도 하죠. 그런 걸 작용. 그럼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걸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얘를 반작용. 이거 시험에 100% 나와요. 그림 자체도. 그리고 작용에 반작용에도 꼭 나오죠.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 뭐뭐 있나 보세요. 일단 빛, 광합성을 필요해요.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이 모두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되고 우리는 생물적 요인으로 여러분들 아까 봤죠? 개체군이 생물적 요인이잖아요. 또 다른 개체군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체군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종이에요. 얘들끼리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얘 하나를 우리가 생산자라고 잡읍시다. 그럼 얘가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분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들이 모두 생물적 요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생산자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물론 빛 말고도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하잖아요. 물과 공기 중 CO2를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듭니다. 그게 작용이겠죠? 그럼 반작용으로는요, 산소 기체를 배출하죠.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체군 소비자들은 그런 비생물적 요인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작용 많죠. 습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물도 그렇고요. 그거에 의해서 자라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도 흡수하고 막 이래가면서 영양분도 흡수하고. 문제는 반작용은요, 뿌리가 커져서 바위를 깬다든가 으깬다 이런 것들이 반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만 우리는 살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개념 확인 문제부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고 가자. 야, 작용은 선생님이 얘기해서 알겠지만 반작용에 대한 예를 잘 봐. 여긴 예를 잘 봐야 되거든. 그 박스 위에. 식물에 낙엽이 쌓이잖아? 썩지. 누구에 의해서? 분해자에 의해서. 그럼 썩은 그 양분은 토양 속으로 유입된다. 이게 반작용이에요. 맞죠? 다음. 두더지가 흙 속을 막 파헤치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진다?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서 토양이 비옥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살아요? 지렁이 같은 것들이 또 막 살아요. 그래서 썩지 않고 신선하게, 그지?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땅이 촉촉해지고 물길이 생기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반작용이 해당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것도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작용과 반작용을 봤지만 요 사이에서 뭔 일이 있냐? 있죠. 무슨 얘기냐? 거기 상호작용, 이런 상호작용이 뭐냐? 이거 뒤에 자세히 배웁니다만, 일약적으로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용 봅시다. 토끼가 많이 생기면 스라소니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들을 먹이로 잡는. 근데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토끼 개체수가 많을까요? 스라소니 개체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토끼 개체수가 많은 거예요. 알았죠? 식물이 개체수가 많을까요? 인간이 많을까요? 식물이 훨씬 많겠죠. 하위종에 해당돼서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끼의 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스라소니도 숫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먹이가 풍부하니까. 근데 토끼가 줄잖아요? 그럼 스라소니도 줄어요. 이런 게 상호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여기 이제 군직간 상호작용을 하는데 뒤에서 배웁니다. 밑에 1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예를 한번 볼게요. 기억, 벼. 이거 광합성 하잖아요. 그죠? 벼꽃도 있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벼는 생산자입니다. 니은, 빛. 그 비생물적 요인이겠죠. 빛은. 토양, 역시 마찬가지로 비생물적 요인이고요. 공기, 비생물적 요인. 버섯은 분해자고요. 옆에 참고로 쓸까요? 균류라고 쓰세요. 균류. 여러분, 버섯은 균류입니다. 균류는 세균 아니에요. 다세포예요. 다세포 균류는. 균류 괄호 열고 다세포. 다음에 곰팡이 분해자입니다. 알겠어요? 곰팡이도 진핵세포에 해당됩니다. 개구리 소비자고요. 당연히 개가 파리 같은 것도 잡아먹잖아요. 그죠? 2차 소비자 정도에 해당됩니다. 소나무는 생산자고요. 메뚜기 역시 1차 소비자에 해당되죠. 메뚜기가 풀도 막 갉아먹으니까. 그래서 생산자는 기업 이응이 되겠고, 소비자는 시옷, 치읓, 분해자는 미음, 리음, 비생물적 요인은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현상은 기억에서 디귿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날씨가 추워졌어요.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거죠. 낙엽이 떨어지는 건. 고로 얘들은 동그라미 기억 작용입니다. 그 그림에. 이해 갔어요? 다음,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지죠. 반작용이죠. 니은. 다음,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풀의 개체수는 당연히 줄게 됩니다. 엄청 처먹으니까 이것들이. 이거는 상호작용에 해당되겠죠. 디귿이요.
알았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생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OX 표시합시다. 1번 군집이 뭐요? 개체군을 이룬다. 여러분,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종이 모여서 군집을 만듭니다. 바뀌어서 X입니다. 생산자는 독립적 생물이다. 맞아요. 광합성하는 생물이니까. 분해자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유기물을 섭취한다. 여러분, 먹이로 하는 애들,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는 애들 소비자라고 불러요. 알았죠? 1차 생산자 주목하죠. 2차 생산자도 뜯고 1차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섭취합니다. 그래서 분해자라고 하는 애들은요, 사실은 사체, 배설물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애들이에요. 먹이를 취하는 애들이 아니라. 이해 갔죠? 그래서 X. 생산자와 소비자는 역할이 다르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물질이 교환될 수 있는 먹이 공급 혹은 먹이 섭취를 하는 관계예요. 5번째, 소비자는 다른 생물의 사차. 이거 벌써 틀렸죠? 분해자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3번, 5번은 예문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252쪽 보세요. 이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꼭 설명을 하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 날아가요, 점수가. 그러니까 개념을 잘 들으시라고. 첫 번째 한번 B번 떠보세요. 지금 여기 소개하는 건 비생물적 요인이에요. 여기 1, 2, 3, 4 쭉 써준 거. 맞죠? 비생물적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작용 얘기거든요. 첫 번째, 빛에 대한 얘기를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빛의 세기가 가로축이다. 물론 어떤 단위를 써준 데도 있고 빛의 세기 이렇게 써준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조도가 빛의 세기예요. 룩스라는 말을 쓰기도 LUX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로축이 빛의 세기다 라고 보세요. 됐죠? 그래서 0이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빛이 없는 어두울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생산자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걔들이 작용을 받았을 때 광합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 분명히 얘들이 생물적 요인이죠. 생물은 그게 생산자든 소비자든 간에 기본적인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사람 같은 소비자들은 기초대사량이라고 불러요. 이 단어 끝자리에서 배웠죠.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식물은 그렇게 안 불러요. 식물은 호흡량이라고 불러요. 그걸 호흡량. 그럼 여러분 이 세로축이 무엇인가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산화탄소 흡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에 이산화탄소 흡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거든요. 이 아래쪽 뭘까요? 이산화탄소 방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알았어요? 플러스가 CO2 흡수 그러면 마이너스는 CO2 방출인 거죠.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식물은 유일하게 기체 교환을 할 수 있는 생물적 요인입니다. 식물은. 그래서 들어보세요. 광합성을 하든 안 하든 호흡은 계속 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합성은 낮에요 밤에요? 낮에 합니다. 호흡은요? 온종이에요. 온종. 그럼 밤이 되면 호흡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식물한테서 CO2가 나와요. 알았죠? 근데 낮에는요?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겠죠? 근데 누굴 더 많이 해요?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겠죠? 산소가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봅시다. 빛이 날이 밝아서 점점 세집니다. 그럼 얘가 광합성을 시작합니다. 얘가 광합성을 시작해요. 여기부터 출발할게요. 자, 광합성을 시작합니다. 저 가다가 이쯤 이렇게. 이 그래프가 뭐를 의미하는지 보세요.
자, 거기에는 데이터에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3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시라. 자, 빛이 없을 때 얘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량이 얼만큼 나오더라? 10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뭐 거기에는 시간당 초당 제곱미터당 CO2 ppm이라는, 그러니까 10만 분의 1단위예요. 우리가 퍼센트 그러면 100단위잖아요. 그죠? 100%. 그죠? 얘는 10만 단위예요. ppm이라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10의 6승 단위인데 여러분들은 이 단위까지 공부하지 마시고요. 얘는 10개의 CO2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자기만 하는데도 밥 한 공기가 필요하고 이런 식인 거죠. 얘는 하루 종일 10만큼의 호흡을 하는 애예요. 빛이 세든 약하든 간에. 알았지? 그런 애가 점점 CO2 방출량이 줄어. 빛이 나타나면서. 왜 그렇겠죠?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방출되는 10만큼의 CO2 중에 일부를 역으로 끌고 들어와요. 뭐에 쓰려고? 광합성에 쓰려고. 그러니까 방출되는 CO2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작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체가 드나드는 곳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불러요. 기공. 입 뒷면에. 기공에서 기체의 출입광을 보면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요 지점 보여요, 그죠? 요 지점 CO2 방출량 얼마예요? 0이라고 할 수 있죠. 0. 그럼 실제로 호흡을 안 하는 건가요? 하죠. 하는데 CO2를 10만큼 내보냈는데 얘를 광합성을 하려고 10만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마치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호흡할 때 뭐 필요해요? 기체. 뭘 받아들여야 돼? 호흡할 때 니네? 산소요. 산소도 분명히 흡수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 CO2가 쏘놨는데 CO2를 얘가 막 배출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빛이 점점 세지니까 배출량이 0이야. 그건 곧 뭘 의미하느냐? 산소가 필요해서 끌어들인 거죠. 기공통에 CO2 빼내고 산소를 막 빨아들이는데 요 지점에서 CO2가 0이야. 나가는데 광합성하는데 필요해. 그래서 안 내보내는 거지. 사실은 나가고 들어오는 양, 출입량이 0이라는 얘기야. 이해갔지? CO2 나와 계속. 그럼 산소도 계속 들어가. 들어가는데 광합성을 하면 뭐가 발생해? 산소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요 지점, 여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상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보상점은 외관상 기공을 통해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빛의 세기를 바로 보상점이라고 한다고 해요. 알겠죠? 무슨 말이죠? 호흡을 통해 CO2가 방출되는데 그 방출량만큼 흡수하는 거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산소가 필요해서 흡수하는데 그만큼 또 광합성을 계속 방출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출입량이 똑같아서 적어도 저 보상점 이상의 빛을 받아야 친구는 살아요. 알았습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저 10이라는 단위를 들춰볼까? 하루에 밥을 10개를 먹어야 하는데 딱 10개만 준 거죠. 그럼 살아요? 죽죠. 이리만 내 어느 순간 넌 죽는 거야. 쓸데없는 에너지 써가지고. 그런 거죠. 저기가 보상점이 그거예요. 자, 보상점 이상의 빛을 받아요. 이제 호흡량보다 뭐가 많기 시작한 거죠? 광합성이 많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남는 거죠. 그 남는 에너지로 꽃도 피우고 가지도 키우고 열매도 맺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계속 나느냐?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다고. 더 이상은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더라. 그럼 봐요, 여러분. 이제 봅니다,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총
광합성 양이에요, 이게. 출발이 저기부터 했으니까. 혹은 총 동화량이라고 해요, 동화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빛이 얼마나 쓰든 간에 이게 뭐죠, 이게? 호흡량 일정하죠? 호흡량. 그럼 저 위쪽에 요만큼이 바로 뭐다? 순 광합성량 혹은 순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저게 활동대사량이에요. 아시겠어요? 밥을 먹고 남은 것만큼 저거 다 안 쓰면 어때요? 살찌죠. 이해 갔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식물은요 보상점 이상의 빛을 받아야 뭐한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래프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 지점 더 이상 광합성이 빛의 세기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는 빛이 포화 상태다.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저 지점. 중요한 건 광포화점 이상의 빛의 세기에서는 더 이상의 광합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계속 일어납니다. 조심하세요. 일어나는데 그 양이 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일정의 광합성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보상점 이상에서는 호흡을 한다 안 한다? 계속 합니다. 호흡은. 알겠어요? 호흡은 계속 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러면 실제 하루 중에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 하루 중에 저 CO2 흡수와 빛의 세기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가. 이해가요? 하루 중에. 이거 언제 깨요? 아침. 이건 언제?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뒤에. 이때가 오고 낮 저녁.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이 이렇게 광합성을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호흡량은 어떻다?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식물이 두 개 떴죠. 맞지? 우리는 뭐만 보느냐? 광포점을, 보상점을 한번 보세요. 보상점이 음지식물이 더 작다는 걸 볼 거예요. 맞아요? 양지식물이 보다 많죠. 또 호흡량도 양지식물이 훨씬 클 겁니다. 음지식물보다는. 우리는 이 양지식물을 양엽식물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양엽식물 혹은 음엽식물 이런 말도 쓰죠. 양엽식물은 ip이 두께가 두꺼워요. 여러분 광합성 세포 소규관이 뭐야? 어디서 합니까? 엽록체? 소는 색소. 엽록체에서 하죠? 거기 여러분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림 속에 동글동글 녹색 동글동글한 애들 걔들이 다 엽록체예요. 알았어요? 엽록체인데 거기는 바로 조직을 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조직. 알았어요? 그림이 조직을 그려놓은 거라고. 표피 조직 있죠? 울타리 조직 있죠? 해면 조직 있죠? 맞아요? 이것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조직계가 되는 게 식물입니다.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는 게 식물이거든. 그래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표피 조직 이런 거, 표피 조직 계.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은 기본 조직 계.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양엽은 두께가 두껍다. 울타리 조직 쪽에 아무래도 엽록체가 더 많다는 거 보이죠? 해면 조직보다는. 근데 음엽식물 또한 그래요, 구조는. 그런데 두께가 어떻다? 얇다. 그러면 양엽식물이 키가 클까요? 음엽식물이 키가 클까요? 당연히 훨씬 크죠. 또 하나, 벼에 나와 있죠. 그죠? 햇볕에 노출되기도 쉽고 양엽식물이. 그러니까 좀 더 센 빛의 세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물어봅니다. 음엽식물의 보상점은 양엽식물의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약하죠. 맞죠? 그때 음엽식물은 보상점일 때 호흡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광합성도 당연히 한다. 됐습니까? 자, 음엽식물의 보상점과 양엽식물의 보상점 가운데 빛의 세기를 쏘면 누군 죽고
보상점과 보상점 가운데에 빛이 세기를 주면 누구는 죽고 양력은 죽고 음력은 산다. 이런 거죠. 이해 갔죠? 또한 광파점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광합성은 한다 안 한다? 한다죠. 한다. 그 양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호흡도 계속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빛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식물이라는 생물 요인한테 하는 작용이 이해 갑니까? 자, 두 번째. 그 빛이 또 다른 작용이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특히 근해, 바닷가 근해. 거기에 보니까 조류 있죠. 조류. 제일 먼저 가장 수심이 얕은 쪽에 무슨 조류? 녹조류. 그 다음 좀 수심이 깊은 곳이 그래요.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이 홍조류죠. 이해 갑니까? 그런 조류들이 어떤 종류가 있어?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자, 거기 색깔 한번 잘 볼래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푸른 색깔이 맞죠? 그걸 생명에서는 한자로 씁니다. 적색광, 황색광, 그 다음에 청색광이라고 부르죠. 아시겠어요? 여기서 상식 하나. 얘들아, 색깔이라는 건, 물체의 색깔이라는 건 흡수된 거야, 반사된 거야? 반사된 거야. 그래서 녹색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녹색을 광합성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실제로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더니 광합성의 가장 많은 색깔은 청색광과 적색광이라는 걸 밝혔어.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수심에 따른 실험을 하게 될까? 우리는 이걸 할 때 기본적으로 얘를 알아야 돼. 알아? 자, 빨주노초, 파란, 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가시광선이라고 그래. 보라색이 무슨 색깔이야? 자색이 되겠지, 자색. 자주색이라고 하는. 빨간색은 적색이라고 한다고, 적색. 그럼 빨간색 외에 보이지 않는 선이 무슨 선이지? 빨간색 외에 적의 선. 그럼 보라색 외에는 어떤 거 가냐면 얼굴 타. 그래.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세다? 이거 명심하라. 알았어? 그러니까 그 중에 색깔 중에 누가 에너지 제일 센 거야? 청색광이 제일 센 거야. 자, 에너지가 세잖아, 얘들아? 이건 알아둬라. 에너지가 세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작아. 알아둬. 알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을 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이게 주기함수라는 건 알지? 이게 주기함수라는 거. 맞지? 이 주기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원리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이거 주기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자, 줄에다가요 양동이를 달고 모래를 넣어요. 그럼 여기 딱딱 노메이가 어떻게 될 거? 왔다 갔다 추요 운동. 이 주기잖아요, 주기적 운동. 근데 밑에 컨테이너 벨트가 있어요. 쭉 택배에 막 이동하는 거 보이죠? 구멍을 뻥 뚫어요. 모래가 3개 있죠. 얘는 제자리에서 모래만 이렇게 흘리는데 컨테이너 벨트가 움직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주기함수예요. 알았어요? 다시요. 천장에 용수를 매달아요. 무중력 상태입니다. 용수를 당겨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띵가 하겠죠. 계속 합니다. 거기 용접 끝에 추에다가 이렇게 펜을 달아놔요. 쭉 당겨요. 놓으면 띵가 그리겠죠. 근데 칠판이 싹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져요. 아시겠죠? 이런 게 주기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기겠죠. 여러분 자기 반에 뭐 주는 거 없는데 미운 애가 있잖아요. 보면 걔도 나한테 크게 해코지 안 하는데 그냥 미워 애가. 그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 나쁜 놈이죠. 그런 애 있어. 그런 애 있으면 자 이렇게 뺨 위에다 손을 딱 얹습니다. 얹고 손을 딱 빼요. 이게 진폭이에요. 손을 딱 뺍니다. 한번 때릴게요. 탁 됐어요? 이 축이에요. 탁.
근데 얘가 웃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진폭은 그대로 놓고 얘가 이 울게 하려면 어떻게 때릴래요? 빨리 때리면 이게 진동수예요. 이 진동수라고. 잘 봐요. 주기함수는 여러분 호도법 배웠어? 라디안값? 2분의 파이 배우죠? 가만히 보시면 호도법에서도 여러분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가 그러면 남학생 나가요. 왼발부터 나가요. 군대 가면. 왼발 그 다음 이거 무슨 발일까요? 오른발. 1주기예요. 왼발 지나서 오른발 여기까지 오른발 그 다음에 다시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기함수가. 그러면 이게 빠르면 여기서 왼발부터 오른발 여기를 1파장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파장이 딱 봐요. 얘보다 얘가 파장이 짧은 거죠. 짧으면 진동수가 큰 거예요. 이해갔어요? 잡아요. 이렇게 때리면 아파하겠죠. 막 때리니까. 근데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릴 수도 있죠. 똑같이 이렇게 때리면서도 얘가 웃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진폭을 크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진동수는 빠르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청색광, 적색광 중에 누가 에너지가 세다고? 청색광이 에너지 세잖아요? 걔를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빛 중에 그 감마선이 있죠. X선이 있죠. 막 사진 찍잖아요. 병원 가서 감마선이 뭔지 알아요? 방사선이거든요. 암 치료하고 그럴 때 쓰는 거. 근데 그런 애들이 파장이 되게 짧아요. 초단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긴 애들이 있거든요. 전파, 라디오파 다 어디다 써요? 통신에 써요. 통신, TV, 핸드폰 이런 것들은 장파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장파는 왜 통신에 쓸까요? 보세요. 장파는 왼발, 오른발 이러고 가요. 근데 X선, 감마선 이런 애들은 이러고 가는 말이야. 그럼 전파를 이러고 쏘면은요 걸려요. 사물에 다 걸려요. 가다가. 근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왼발 넘어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르츠가 진동수단이거든. 혹시 라디오 듣는 사람 있어요? 라디오? 자기 라디오 좀 듣는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라디오? 그럼 니네 FM은 무슨 헤르츠예요? 92.7 메가헤르츠란 말하죠. 90.5 메가헤르츠 뭐 이런 말하고. AM은요? 킬로헤르츠란 말 써요. 킬로. 니네 킬로보다 메가가 큰 건 알죠? 10의 3선.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어떻다? 짧습니다. 그래서 FM은 진동수가 짧고요. 대신 선명해요, 소리가. 근데 AM은 진동수가 작으니까 파장이 길겠죠? 시골 곳곳에 잡혀요, AM. 알았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 빛이 작용을 주는데 바닷속까지 주거든요. 근데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센 애들이 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다가 그렇다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중에 저 밑에까지 분포할 수 있는 누구는? 홍조류는 청색광도 광학성이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까지 분포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요, 녹조류는 어때요? 적색광 정도, 청색광 정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죠. 근데 누구는? 홍조류는요, 청색광 하나만 갖고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명력이 끈질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식물은 청색광과 적색광에서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녹조류 아무 문제 없고요. 갈조류도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오는데 갈조류 중에 밑에 애들이 적색광을 못 봤죠. 그죠? 조금 더 밑에 애들이. 근데도 뭐 황색광과 청색광은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홍조류 중에는요, 적색광, 청색광을 도무지 지원을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청색광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수심에 따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파장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른쪽. 이게요,
개화식인데 여러분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좀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서 단일식물, 장일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문제에서 뭐 중간에 섬광을 키우고 뭐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세요. 장일식물이라는 건 아무래도 낮의 길이가 긴 빛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단일식물은요 좀 암기 빛이 좀 적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 식물에서만 찾아보면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꽃을 피우는 애들이에요. 봄이죠, 봄. 봄을 지나면 하지가 오니까. 근데 낮의 길이가 좀 짧아야, 밤의 길이가 좀 길어야 꽃을 피우는 애들이 바로 가을에 피는 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코스모스죠. 걔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코스모스. 한번 밑줄 쳐놓고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국화. 여러분 국화도 가을 보시는 건 알죠? 독고마리 그럼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나팔꽃 알죠? 나팔같이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담장에 이렇게 줄치기로 올라가가지고 담쟁이 놓은 것처럼. 그죠? 그럼 장일식물은 뭐냐? 요게 여러분 독특한 애가 보리. 여러분 보리는 언제 싹을 뿌리는 줄 아세요? 11월 말에 뿌려요. 겨울에. 여러분 보리가 논에서 나요? 밭에서 나요? 본 적 없죠? 그 벼는 논에서 나는 건 알죠? 논에서 벼가 나잖아요. 보리는 밭에서 나요. 알겠어요? 보리는 한 겨울에도 팔아요. 옛날에 그 정주영이라는 현대그룹 회장 알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건설로 뚝 섰냐면 그 보리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미국의 카타 대통령인가 누군가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한국 주둔 미군들 묘가 있나봐요. 근데 그 합참의장이죠. 미군이 있으니까 그때는 잘 보기 싶은 거야. 묘가 파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방팔방에 수송을 했습니다. 자기 옛날 미국만 생각해서 미국은 날씨가 거의 온화하니까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겨울이니까 우리나라 잔디 알죠? 허해요. 그러니까 보기 흉한 거야. 이 잔디를 파란색으로 좀 덮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죠. 누가 해요? 없지. 겨울에는 당연히 잔디가 죽어있는데 뿌리만 살아요. 또 정주영이 제각에서 나오고 나서 떼장을 바꾼 게 보리였어요. 보리로 떼장을 다 입히니까 얼마나 파래. 응? 그래서 평양이 모든 일들을 걔한테 다 밀어줬대. 현대가 큰 거예요. 보리는 가을, 늦가을에 싹을 뿌려갖고 봄에 걷어요. 봄에 싹을 펴요. 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보리 같은 경우는 어둡다. 그러니까 겨울 쪽 우리가 그러니까 봄에 싹을 피우는 게 아니라 봄에 추수를 하죠. 봄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게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어요. 아셨어요? 벼는 5월에 모를 심고 7, 8월 그때 추수를 하잖아요. 꽃을 피우는 게 한 7, 8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을 전후로 해서 벼를 이렇게 베잖아요. 그런 애들은 장일식물이겠지만 보리는 단일식물에 해당되는 거죠. 알겠어요? 얘는 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지만 보리, 붓꽃, 양배추, 시금치, 봄이 시작되는 시기에 쭉 피는 꽃 잘 보세요. 5월, 6월 가서 보리가 추수를 하니까 꽃은 3월 초에 피고, 그 다음 시금치꽃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시금치꽃 피면 못 먹어요. 꽃 피기 전에 뜯은 게 시금치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얘 꽃이 확 올라와요. 쫄대가 쫙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그럼 버려야 돼요. 시금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그 다음에 양배추, 이런 애들이 보통 장일식물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특히 코스모스가 뭐라고? 단일식물이야. 꼭 기억해라. 동물은 니네가 습성만 알면 돼. 야, 1차 소비자지, 초식동물이. 근데 노루 같은 애들은 이런 산간에 많잖아. 걔들이 왜 가을에 새끼를 낳을까?
겨울이 돼야 포식자의 움직임이 잘 보이니까 새끼를 보호할 수 있거든. 눈이 오면 포식자들이 음침한 행동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새끼를 낳아. 그런데 새들은 말이야, 먹이가 풍부한 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봄에 꾀꼬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때 생식을 해. 새끼를 낳고 키우고, 먹이가 풍부하니까 그때가. 그리고 새들은 뱀이나 이런 것들이 겨우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포식자 위험이 거의 많지 않잖아. 그래서 먹이가 풍부한 시기에 새끼를 낳는다. 그래서 일조시간 짧아지는 거. 그러니까 송어 같은 경우는 그렇다네. 수온이 차가워야 이제 키우기 편하다네. 수온이 좀 차가워요, 송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닭, 꾀꼬리 이런 새들은 봄에 알을 좀 많이 낳는 편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온도 봐라, 온도. 온도를 보면 이것도 작용인데 거기에 여우 3마리가 보일 거야. 그치? 특히 북극과 그 다음에 사막여우가 잘 나오거든. 북극여우는 귀가 뭉툭하고 덩치가 커. 굉장히 사막여우 한 3배는 되거든. 그리고 털이 굉장히 많이 덮여있지.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피하 지방 조직이 되게 발달했어. 추위에 방해되니까. 근데 사막여우는 작아. 귀가 되게 넓어. 더운 데 살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방출이 잘 돼요. 귀가 커진 거지. 이런 게 온도에 의한 작용의 결과물이야. 이 동물이 이렇게 변한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도에 의한 작용 얘기야, 또. 다음에 오른쪽에 온대 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활엽수.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린다. 우리나라라고 보면 돼. 단풍이 드는 이유. 겨울에 동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 왜? 이파리가 떨어뜨려야 몸의 상투와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얼지 않거든. 낙엽을 지는 이유가 그런 거야. 온도에 따른 거. 그리고 가을, 가을, 보리, 싹이 튼 후 추운 겨울을 지내야 봄에 개화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아까 그 대를 장애식물이라고 했잖아. 그쵸? 요런 것들이 이런 특징을 갖는다. 자, 이제 세 번째, 물을 보게 되면 수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 벌레들이 대부분 각각류로 이렇게 딱딱하게 덮여 있잖아. 그지? 무당벌레 같은 경우도 이런 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죠? 수분이 얘들 덩치가 작기 때문에 웬만한 열이면 그냥 홀랑 날라오래, 물이. 딱딱한 껍질로 보통 이게 이제 막 큐티클, 나무들은 큐티클층이라는 층이 있거든. 겉표면에 매끈매끈하게 이슬이 똑 떨어지는 물에 젖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애들 딱딱한 껍데기로 쌓여있는 거, 수분 증발 방지라는 점도 한번 봐. 니네가 이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다음에 문제 나와도 눈에 익어. 그런 말들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식물 얘기가 있는데 건생, 마를 건자를 쓰잖아. 건조한 기후에 사는 식물들은 땅속 깊은 곳에 수분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직선형으로 발달했어. 알을 깊게. 알겠지? 그리고 건생식물의 특징이야. 선인장. 그 다음에 비오바브 나무라고 하는데 바오밥 나무라고 알지, 니네? 저 꼭대기에 나무 있고 막 밑에 굵직한 거. 그 다음에 중생식물이라고 하는데 뿌리, 줄기, 잎이 모두 발달한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니들이 보는 식물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보이는 거. 습생은 조금 습지 있지, 습지. 습지 같은데, 그러니까 강가 이런데 갈대들이 있잖아. 부들이라 가지고 니네 이렇게 생긴 거 본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지? 우리 꽃다발 만들 때도 한 몇 개 넣고 막 그런 것들. 그 다음 마지막에 수생식물은 연꽃 같은 거 있잖아. 불의 옥자매하고 니네 거 뭐 좀 잘 사는 집 같은데 뭐 이런 대저택 같은데 사기글 같은데 위에다 뭐 이렇게 식물 띄워놓고 있잖아. 동글동글. 뭐 토라식물처럼 동글동글하게 이파리 막 나고 요렇게 생긴 건데 이파리가 요렇고 요렇게 물이 이렇게 떠있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불의 옥자매 옆에 뭐 계속 연못 같은 데 되게 많아. 연꽃도 그렇고 얘들은 통기 조직이 돼가지고 물이 막 지날 수 있게 물이 충분하니까. 그지? 그렇게 뿌리가 발달하지는 않지만 넓어. 알겠어요? 연뿌리, 니네 연뿌리 먹어본 적 있냐? 연뿌리 혹시? 연뿌리라고 음식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연뿌리다. 얘라 동그랗게 잘렸는데
구멍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삭아삭해. 그리고 뭐 물엿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절여놓은 거. 그 연뿌리야. 연근인가. 그런 것들이야. 그게 이제 지혈제를 효과를 갖고 있거든. 피가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먹이고 그래. 한방에서. 이 통기줄 이게. 그 다음 군기. 이 군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 멕시코라는 나라는 해발 700m 이상에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우리 이제 정상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산소가 희박한 지역에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이 남자가 1세제곱미터니까 적혈 숫자가 500만 개야. 여자들이 450만 개고. 그래서 여자들이 빈혈이 좀 많은 거거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700만 개야. 적응을 한 거지, 그 고산지대. 그래서 걔들, 멕시코 애들 축구 잘하잖아. 90분 동안 뛰어다니고. 이게 뭐, 폐활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래. 알았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작용을 받은 거예요. 오른쪽 토양 볼까요? 토양은 너희들이 아까도 봤지만 두더지나 지렁이 등이 땅속을 파고 다니면 환기가 되잖아. 그지? 그 땅이 건강해지고 토양이 비옥해진다고 그러거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것들, 세균 같은 게 땅속에 많거든. 걔들이 이제 분해자 역할을 해가지고 애들 토양 속으로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역시 작용이다. 자, 이제 넘겨봐.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 여기부터는 선생님 말하는 걸 꼬박꼬박 잘 적어서 정확하게 알아둬. 왜? 틀리면 질문이 오면 다 여기서 와, 애들이. 알았지? 그러니까 잘 봐둬라. 우리는 개체군 안에서의 특성을 파악할 거야. 근데 개체군이 뭐라고 했지 내가? 같은 종이라고 했잖아. 근데 개체군들이 여럿 있는 것이 군집이잖아. 식물은 이 지역은 어떤 개체군이 더 많지? 어떤 종이 더 많지? 이런 걸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왜? 그래도 그런 거 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야, 이 지역은 뭐가 제일 많아? 이런 걸 쓸 때 우점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막 개체수는 많지 않은데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게 누구야? 핵심종이라는 말을 쓰고, 이 식물이 있거나 이 동물이 돌아다닌다? 그럼 어떤 기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종이라는 게 있어. 알았어? 그런 것들이 개체군의 특성이야. 저런 개체군들은 우전종이라고 부르고, 종이라는 말을 쓰잖아, 지금 내가 계속. 그 종이 있으면 얘들이 여기서 최고로 많은 종이다. 혹은 얘들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이다. 아, 얘들이 있네? 기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야. 먼저, 그 개체군의 밀도를 한번 봐봐. 밀도를 틀리는 사람은 없다. 쉽다는 거야. 밀도라는 것은 그냥 면적당 개체수야. 밀도가 크다는 거, 여기서는 개체수가 많다. 아, 혼잡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니네 인구 밀도 들어봤지? 대도시가 커, 시골이 커? 당연히 대도시가 인구 밀도는 크죠. 면적당 사람이 많이 산다고. 개체군의 밀도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밀도를 보면 면적당 개체수야. 이거는 뭐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해가 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런데 밑에 밀도 변화를 주는 게 뭔가 한번 봐. 그림 보이지? 그지? 거기에 보면 밀도의 변화를 주는 건 대부분 유입이나 이출이야. 나가는 거. 근데 대부분 유입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 얘들아. 왜 그러냐? 그 밀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은 그냥 출생이 좀 많은 편이야. 사망이나 출생. 유입은 예를 들어서 철새들이 어느 지역에 몰려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간혹 유입에 의해서 많아질 수 있지만 한꺼번에 어떤 애들이 훅 들어온다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거든. 왜냐면 우리가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밀도를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출생. 그죠? 그 다음에 이입.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이입은 그래도 좀 많진 않다는 얘기. 출생이 제일 크고 감소시키는 거. 사망이 또 제일 많아요. 이출도 많지 않아요. 이출도. 인간이 죽이지 않는 이상. 알겠어요? 이입과 이출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출생과 사망이 밀도 영향을 가장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꼭 기억하세요. 알았습니까? 이입과 그 다음에 이출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다? 출생과 사망이다. 오케이? 자, 개체군의 생장 곡선 별표 좀 쳐볼까요?
그 곡선 그래프에 별표 치세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 작용과 반작용 다음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 그래프가 뭐냐?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시간. 자, 보세요. 가로축이 시간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개체수는 당연히 많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개체의 숫자는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출생도 있고 사망도 있지만 출생이 더 많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얘들은 계속 세대를 거듭되면서 번창해야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곡선과 실제 곡선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 무슨 곡선이에요, 이게? 이론 곡선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개체수가 막 늘어야 돼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어때요? 실제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실제 곡선이에요. 그럼 이런 곡선들이 다 뭐에 대한 얘기냐? 생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저게 왜 그러냐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환경 저항이라고 부르는데요. 봐봐요. 이 지점을 한번 볼까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한번 보세요. 같은 요 시간대를 보라고. 이론 생장 곡선보다 실제 생장 곡선 값은 항상 작아요. 근데 어느 때 확 떨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더 많이 떨어졌죠. 저런 걸 환경 저항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저항이 심하다는 거죠. 환경이 저항이라는 게 환경이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알죠? 비생물적 요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개체수들이 막 늘어나니까 살고 있는 공간의 부족, 그죠? 먹이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개체수가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많아지지 않더라. 그럼 우리는 뭘 아느냐? 요 정도까지 오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 개체수가 뭐 되더라? 유지되더라 이런 거죠. 유지되더라. 그럼 그 전까지는 늘어났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 전에는 출생률과 사망률 중에 누가 컸다는 얘기예요? 출생률이 컸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저렇게 유지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을 때 저렇게.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출생률과 사망률로 설명을 해요. 알았지? 그래도 개체수가 는다는 건 뭐가 큰 거다? 출생률이 큰 거다. 사망률보다는. 근데 그 이유가 되면 사망률과 출생률이 동일해져서 그 개체수가 그렇게 늘지는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겠지? 환경저항은 시간이 어떨수록 커진다? 커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커집니다. 무조건. 개체가 많아지면 무조건 환경저항이 심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장곡선보다는 우리가 보통 S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J자 생장곡선이라고 하더라고요. J자 생장곡선을 따르는 건 이론상 생장곡선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 생장곡선은 S자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건 얘들 개체들이 느끼는 환경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의 부족, 먹이의 부족. 알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출생률이 사망률을 앞섰죠. 그래서 나중에는 같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 부르고요. 거기 환경수용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환경수용력은 개체수가 최대일 때 그 값이 그 공간에서의 최대 환경수용력이에요. 그냥. 알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런 S자 생장곡선을 따르는데 수용률 좀 큰 데는 개체수 높은 데서 출생률, 사망률이 같아질 수 있지만 공간이 비좁고 먹이도 더 많이 부족한 데는 더 낮은 곳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해갔죠? 밑에 효모 개체군의 생장곡선 그리기라는 실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실험이 뭘 말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효모는 무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놈이죠. 그죠? 근데 얘는 유산소 호흡도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그런 애라고 보면 돼요. 자, 뚜껑 있는 시험관 8개에 포도당 수용액을 5ml씩 넣은 후 중류소 100ml에 건조 효모 0.01g을 섞어 만든 효모액을
1ml씩 넣습니다. 효모를 집어넣는데 그냥 안 넣고 중류수에다가 섞어서 떨어뜨렸답니다. 2시간마다 시험관을 하나씩 꺼내서 효모 배양액을 한 방울 덜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그 숫자를 봤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났더니 몇 개로 일정해졌어요? 240개로 일정해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걸 환경 수용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왜 계속 늘지 못하느냐? 얘들은 바로 환경 저항에 점점 세져서 못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효모 개체군의 환경 저항은 뭘까요? 뭐 공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먹이겠죠, 먹이. 그죠? 서식 공간도 부족하지만 먹이도 굉장히 부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포도당 얼마로 그 개들이 버티겠어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 저항에 해당되더라.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요. 좀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곡선 그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쪽은요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알았죠? 데이터 보면 무너집니다 그냥. 자 보시면 날짜가 있고요 pH가 있고 이건 산성도라고 그래요. pH 산성도라고 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큰 겁니다. 물론 7은 중성이겠죠. 7보다 낮은 숫자가 산성이거든요. 그럼 pH 4가 산성도가 제일 큰 거예요. 개체수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pH 4는 환경 수용력이 한 34 정도 되죠. 근데 pH 5는 얼마예요? 57이에요. pH 7은요? 35 정도 되죠. 그럼 이건 뭐냐? 아, 좀 개구리밥은 pH 5가 가장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게 이해 갔죠? 그래서 pH 4와 7에서는 개체수가 줄는 걸로 봐서 얘들의 환경 저항은 pH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적정 pH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pH나 온도는요 효소와 관련이 깊어요.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으려면 효소 활동이 활발해야 되거든. 우리 인간도 있어요. 인간도. 여러분 인간도요 적정 온도 36.5도씨에다가 각 기관마다 pH가 달라요. 입은 7, 위는 2.5, 그 다음 장은 pH 8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각자 소화 효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개구리밥은 pH 5가 가장 환경 저항 약한 곳이다 거기가. 개체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존곡선 그래프 봐요. 가끔 나오는데 이 문제가 거기에는 로마자 1, 2, 3형이 있는데 그걸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1형하고 3형 중에 3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무조건 출발은 개체수가 똑같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1형은 어때요? 급격히 줄어요. 알겠어요? 급격히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서히 줄어요. 뭘 말하는 거죠? 아기 때, 새끼 때 거의 몰살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애들 위험은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다산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게. 물고기들이죠. 알 엄청 나타나요. 뭐, 그 다음 파충류들. 알 까갖고 안에다 막고. 저기 뭐, 거북이 보세요. 수백 년을 살아도 거기까지 살아남는 애들이 얼마 없잖아요. 새끼 때 다 잡혀먹고. 악어도 그렇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일형은 아니죠. 일형은 처음에 개체수가 계속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훅 떨어지죠. 이건 노년에 가서 죽을 때서 죽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의 특징은 소수를 낳아요. 이런 애들. 사람 같은 경우죠. 소수를 낳아서 얘를 잘 키운다는 거죠. 개체수가 적게. 그래서 일형은 사람, 코끼리, 돌사냥 대부분이 대형 포유류예요. 알겠죠? 새끼를 낳는 애들. 근데 사명은 봐봐요. 굴, 어류, 좀 답이 안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다 여기에 가는 어패류 같은 애들. 엄청. 그럼 이 형은 뭔지 보세요. 그냥 얘들은요,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데 이거는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조절을 해요. 얘들은. 거기 보면 다람쥐, 초식동물들, 히드라, 이 강장생물이죠. 단세포, 추락법으로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 단세포는 아니죠. 다세포죠. 히드라는 추락법으로 나오는 애들이고,
기러기 같은 애들. 이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주는 건데 그건 지들이 알아서 조절을 한대요. 뭐 많으면 물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들끼리 조절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1형, 2형, 3년 중에 극대립인 애들. 3년. 인간이 어디에 간다? 1형에 간다.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개체군의 오른쪽 잠깐 사망률 한번 잠깐 봐요. 사망률 보시면 1형은 사망률이 언제 끄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령층에서. 근데 인간의 최대 지금 위기가 뭐예요? 실버, 그죠? 장년층이 너무 많다. 맞죠? 니들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먹여 살려야 돼. 알겠습니까? 니들은 그지가 되겠죠. 우리 먹여 살리면. 우리 벽에다 똥치면 누울고. 그 다음에 2형을 한번 볼까요? 걔는 사망률이 일정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사망률로 표시를 한 걸 잘 보시라고. 1형은 언제? 유년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얘들이 살아남잖아요? 정말 그 주변에서는 최고의 강대로 남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발전형이 뭐라고요? 유년 세대, 어린 세대들이 많은 게 발전형이에요. 장년 세대는 얼마 없고. 안정형은요, 종형이죠, 종형. 종형 모습. 야, 쇠퇴어 보세요. 걱정이죠. 응? 어린아이들은 얼마 없고, 뭐, 위쪽만, 그죠? 완전히 36,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지? 39가지만 엄청. 지금 거기 보면 그 모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을 보시고, 맨 밑에 층 애들이 나이가 어린 층이고, 맨 꼭대기가 장년층이라면, 발전형이 이런 것이고, 안정형이 이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밑에가 튼튼하다는 거죠. 개체수가 많고 위가 좀 작아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맨 오른쪽이에요. 아시아 쪽. 알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넘겨보세요. 자, 이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볼게요. 개체군들이 변동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 또 다른 개체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뭐가 좀 작용을 하냐면 먹이 사슬 관계가 작용을 해요. 먹이. 그러니까 피식자, 먹히는 자와 포식자, 먹는 자. 지금 뭐 그림 한번 볼래요? 지금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을 잘 보세요. 우리는 돌말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 빨간 선을 보면 영양염류의 양일 거예요. 맞죠? 영양염류가 풍부합니다. 겨울에. 근데 돌말의 개체수가 그렇게 늘진 않아요. 영양염류가 풍부한데 돌말이 늘지 않는다. 얘들 수온의 환경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갔죠? 먹이가 풍부한데도 개체수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빛이 점점 세지고 작용을 받은 거죠. 수온이 점점 높아지니까 돌말이 막 커집니다. 언제? 봄에. 됐죠? 그러면 개체수가 많아지면 얘들의 환경장은 뭐가 되는 거지?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얘들도 주는 거예요. 환경장에 걸려서. 맞죠? 그래서 빛도 세고 수온도 높고 딱 환경에 대한 이쪽은 저항이 없는데 먹이 저항에 걸려서 돌말의 개체수가 늘지 못하는데 여름철이 조금 지나니까 염류가 또 유입이 나와요. 그랬더니 돌말이 또 훅 커지죠. 맞죠? 그러다 다시 염류가 쭉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돌말이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리지 못하고 줄어요. 뭐에 걸린 거예요? 수온과 빛이라는 환경 저항에 걸립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런 그래프를 파악할 줄 알면 되는 거죠.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는 눈신토끼라는 토끼하고 피식자겠죠. 먹히는 애들. 그 다음에 스라소니, 포식자죠. 여러분들 특징을 보시면 누가 소비자 중에 급수가 좀 떨어져요? 눈신토끼 1차 소비자 정도 되겠죠. 2차 소비자가 스라소니 정도 되는데 이 스라소니의 먹이가 눈신토끼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신토끼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스라소니 개체수 늡니다. 근데 스라소니에게 환경장은 바로 눈신토끼 개체수인 거죠. 걔가 주니까 같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식자의 특징, 피식자보다는 개체수가 적다.
그리고 그래프의 반응이 약간 몇 템포 느리다. 그런 것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피식자와 포식자는 같은 개체군이 아니야. 아닙니다. 종이 달라요. 알겠죠? 그건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말 갖고 장난치는 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란 말 보이죠? 제목에. 개체군 내예요. 그럼 어떤 사이다? 같은 종 사이. 같은 종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특징만. 왜? 겹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정확히 뭐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요. 텃세. 뭡니까? 이 텃세는요. 자기의 서식 공간이 확실하게 유지되는 거죠.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를 들어오면 바로 공격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막 곰들이나 이런 데 습격당하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 곰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의 서식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알겠죠? 그게 텃세입니다. 텃세 말 그대로. 그럼 거기 보시면 뭐 얼룩말, 까치, 백로, 은어, 물개 얘들 말고도 엄청나요. 야 니네는 어디서 텃세 부려? 니네 방. 방에 들어오는 거 좋아하시라고. 환영해? 웰컴 투 마이 방. 아니죠. 그게 텃세라는 거죠. 알겠어요?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영광을 누리는 거죠. 맞죠? 거기 오른쪽 페이지 은어의 텃세 한번 보실래요? 은어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어요? 자갈이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그런 자갈 주위에 뭐 이렇게 물이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메기 알아요? 메기도 텃세가 심해요. 메기도 자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문어 알아요? 돌문어? 문어도 텃세가 있어요.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다 공격합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이 텃세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순위제 한번 보세요. 순위제. 이 순위제를 보시면요. 이건 너희들도 다 보면 알걸 어떤 종이든 순위가 있어요. 레벨이. 댕댕이들도 그죠? 여러 마리를 키우면 그 중에 왕이 하나 있어요. 길거리 고양이도 대장 고양이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게 순위제라는 건데 닭들을 보면 그 암탉들끼리도 서열이 있고요. 그 다음 짱닭이 제일 세죠. 힘도 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큰 뿔양, 야, 뿔 달린 놈들은 맨날 부딪혀요. 서열 정하려고. 그렇죠? 그 서열이 정리가 돼야 좀 조용하죠. 그래서 순위제는 순위를 따라 모이를 먹는다. 댕댕이들도 모이를 따라 놓으면요. 제일 먼저 대장 댕댕이 와서 먹으면 그 다음에 와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요. 같은 종에서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 어떤 종이든. 니들도 서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일본 원숭이 이런 것들 원숭이들도 다 순위제가 있고 그러니까 원숭이는 순위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원숭이도 있다 보면 자기 텃세가 있겠죠. 자기 지역에 떠들면 뭐 싸우고. 그런데 걔는 뭉쳐 사니까 그런 게 좀 덜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이런 특징이 텃세라 부르고 이런 특징을 순위제라 부른다고 하지 거기 있는 동물까지 연관해서 외우지 마시라고. 다음 밑에 리더제. 기러기 아주 기가 막히게 가잖아. V자 모양 그리고. 근데 그 리더가 맨날 바뀌어요. 지치면 딴 애가 와요. 거기 그 자리에. 또 지치면 또 딴 애가 가고. 리더가 있잖아. 그래도 리더를 따라다니는 거. 그 다음에 리더제 그러면 제일 끝내준 게 뭐야? 늑대물이죠. 늑대는 리더가 없으면 그 새끼를 리더로 올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하이에나 알아요? 하이에나? 걔들은 암컷이 리더예요. 무조건. 새끼를 낳는 암컷이 리더입니다. 순놈이 꼼짝없는 암컷이 커요. 덩치가. 알겠죠? 그런 것들이 리더제다. 그리고 기러기, 양, 코끼리, 집단 이동할 때 한 개체가 전체 무리를 이끄는데 꼭 걔가 대장이 아니에요. 보면 같이 지치면 뒤 있는 애가 또 교대해주고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리더제는 이끌어가는 애가 하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회생활 개미, 그죠? 벌 특징이 뭡니까? 분업화되어 있다. 일하는 놈, 싸우는 놈, 먹이 하는 놈, 새끼 낳는 애. 여왕개미, 여왕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
그 다음에 가족생활. 뭐 가족생활 하는 게 많잖아. 원숭이도 가족생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늑대도 마찬가지고요. 사자들도 마찬가지고. 호랑이는 안 그렇죠. 호랑이는 혼자 살잖아요. 그런 애들이 바로 가족생활이다. 그래서 가까운 암사자들 또 뭐 근데 꼭 숫사자는 한 마리를 내보내요. 아니 숫사자는 그 사자들 무리 숫사자가 들어오잖아. 외부에서 싸움을 하고 이겨서 순위제를 이겨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끼 중에 숫사자는 다 내보내요. 혹은 아직 엄마 젖을 물고 있는 새끼는 다 못 죽여요. 자기 새끼를 다 잉태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좀 커다란 숫사자가 있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아직 이따가. 그러니까 얘들이 다 도망가고 그것들이 이제 밖에서 혼자 살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다른 무기를 침범하는 거야. 숫사자랑 습관부터. 이런 것들이 가족 생활의 상태입니다. 여기 숙제 좀 꼭 해보시고. 알았죠? 여기는 얼마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은 군집인데 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263쪽까지 숙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어요.